이번에는 물의 전기분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공유결합의 전기적 성질을 물의 전기분해를 통해서 알아낸 거죠. 물의 전기분해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전기음성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전기음성도는 공유결합을 할 때 공유하고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성질이에요. 오늘 보게 될 분자는 H2O죠. 물이죠. 그런데 산소가 수소보다 전기음성도가 높다는 거, 일단 이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물 분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산소 하나에 수소가 2개 딸려있는 구조죠. 그런데 이 전기음성도라는 거는 여기 안에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성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조금 더 크니까 산소 쪽으로 전자가 조금 더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산소는 전자를 좀 더 많이 끌어당기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극이 됩니다. 그리고 수소는 상대적으로 플러스 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플러스 극들은 플러스 극을 띠고 있으니까 좀 전자를 얻고 싶어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전자를 얻게 된다면 서로 합쳐지면서 H2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극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전자를 잃고 싶어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전자를 잃게 되면 O2, 산소 분자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지식은 지금 충분히 알아봤고 이제 실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실험에서는 물에다가 전극을 갖다 붙여가지고 물이 전기분해되는 거를 바라보는 실험이죠. 그런데 이 오른쪽 부분에는 플러스 극을 갖다 댔고 왼쪽 부분에는 마이너스 극을 갖다 댔어요. 그런데 만약에 플러스 극을 갖다 대게 되면은 전자가 이 전극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마이너스 극을 갖다 대면 전자가 바깥으로 나오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H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고 싶어 했죠. 그리고 전자를 얻으면은 수소 분자를 생성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왼쪽 병에서 수소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산소는 전자를 잃고 싶어 했었어요. 그리고 산소는 전자를 잃으면 산소 분자를 생성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른쪽에서는 산소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에다가 전기를 갖다 댔더니 물이 분해되면서 수소와 산소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추가적으로 여기다 넣은 물이 증류수에다가 황산 나트륨이라는 물질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 황산 나트륨을 왜 넣었냐? 얘가 바로 전해질이기 때문인데요. 전해질은 전류를 잘 흐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해주려고 전해질을 투하를 해준 건데 그 전해질의 종류가 황산 나트륨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실험을 할 때 전체 반응식에 대해서 한번 봐볼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서 반응식을 봐보면은 물 2분자가 반응을 해서 수소 2분자, 산소 1분자가 생성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실험 결과에서도 보면은 왼쪽 수소가 생성된 칸에서는 이런 식으로 부피가 많이 생겼고 산소가 생성된 칸에서는 부피가 조금밖에 생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피 비가 바로 2대 1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피 비가 2대 1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측 하단에 이걸 봐볼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 풀 때 꼭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적어놨는데 산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역할이 연소예요. 그래서 산소를 갖다 대면은 물질들이 활활 잘 타오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생긴 물질이 수소인지 아니면은 산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밑에 내용들인 거죠. 만약에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댔을 때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면 산소인 거고, 그리고 이 불씨를 갖다 댔을 때 퍽 소리가 나면서 탄다 하면은 수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질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까지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맨 밑에 내용을 한번 봐볼 건데, 전기분해를 하면은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 전기분해를 할 때는 전극을 통해서 전자를 넣어주고 전극을 통해서 전자를 빼주는 역할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들에서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분물질로 분해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분해의 의의는 바로 전자를 넣어주니까 이 물질들이 분해가 되었다. 그럼 이 물질들은 전자를 관여하는 결합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에는 전자가 관여한다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실험에 대한 의의까지 한번 알아봤고 NaCl의 전기분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염화나트륨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볼 거예요. 고체 상태일 때 염화나트륨은 Na+랑 Cl-가 서로 아주 단단하게 규칙적으로 결합을 하고 있죠. 한 이온을 기준으로 주변에는 위에, 아래, 옆에 이런 식으로 다 촘촘히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결합이 견고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이 되게 견고하게 되어 있어서 이온이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 잡아두기 바빠가지고 전기 전도성도 없어요. Na 와 Cl 모두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온이긴 하지만 지금 다 서로를 잡아두는데 바빠서 전기를 흘려줄 틈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액체 상태에 대해서 볼 거예요. 액체 상태인 이온결합 물질을 바로 용융액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 용융이라는 말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면은 쓰는 말이죠. 그래서 용융액이다, 액체 상태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견고하게 결합하고 있던 Na+와 Cl-들이 서로 이제 멀어지고 좀 여유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결합력이 약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온들이 여유가 생겨서 전기를 흘려줄 수가 있어요. 전기 전도성이 생겼다. 네, 그래서 이제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전기 분해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염화나트륨 용융액에 대해서 볼 건데 용융액은 바로 액체 상태라고 했죠. 액체 상태에서는 아까 전에 봤듯이 이런 식으로 액체 상태로 지금 Na+랑 Cl-가 둥둥 떠다녀서 존재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도 있었고 전기 전도성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 분해를 하게 되는데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지금 갖다 댔어요. 근데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가 막 나오고 그리고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로 인해 생기는 변화가 무엇인지를 한번 봐야겠죠. 이 액체에는 Na+가 둥둥 떠다닌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전자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Na+는 플러스 극이고 전자는 마이너스 극이죠. 서로 붙게 되는 거예요. 서로 붙어서 지금 Na 상태, 원자 상태로 이제 석출이 된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극에 무슨 은색 물질이 생기는 거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은색 물질은 뭐다? 금속 나트륨이다. 그리고 이제 반대 플러스 극을 볼게요.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막 흡수한다. 그래서 Cl- 상태로 존재했는데 이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막 흡수하니까 Cl-에서 있던 전자 한 개를 가져간다. 그리고 또 가져가서 Cl은 원자 상태로 있게 되고 이제 원자 상태로 두 개가 존재하게 되면은 같이 분자를 만들어낸다 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극의 주변에서는 자극적인 냄새가 나고 또 황록색 기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염소 기체인 것이죠. 기체일 때는 Cl2 형태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염화나트륨 용융액이 전기 분해가 이루어지고요. 전체 반응식을 한번 봐볼게요. NaCl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분리가 된다. 분리가 돼서 나트륨은 두 개 있으니까 두 개로 분리가 되고 Cl은 두 개로 분리가 되는데 근데 이제 얘네들이 같이 공유결합을 하게 돼서 Cl2 분자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 알아낼 수 있는 결론은 염화나트륨은 이온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또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은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서 분해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온 결합에 전자가 이제 관여를 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온 결합의 전기 분해에 대해서 알아봤고 옥텟 규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옥텟 규칙은 원자들이 전자를 잃거나 아니면 얻어가지고 최외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전자를 8개를 채우는 게 바로 옥텟 규칙이에요. 그런데 이 전자 8개를 왜 채우냐? 바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비활성 기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밑에서 알아볼게요. 비활성 기체는 주기율표의 18쪽에 속하는 원소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지금 존재해요. 이 헬륨인데 잠시 후에 한번 같이 봐볼게요. 이 헬륨, 네온, 아르곤의 최외곽 전자를 한번 써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헬륨 같은 경우만 2개로 개수가 다르죠. 그래서 이 헬륨은 예외이다 라고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최외곽 전자는 최외곽에 있는 전자 껍질에 채워진 전자의 수예요. 그리고 또 원자가 전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원자가 전자는 모두 0개이죠. 왜냐면은 원자가 전자는 반응을 할 수 있는 전자의 수인 거예요. 그래서 최외곽 전자 껍질에 다 차 있으면 반응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이미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18쪽 원소들은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을 했다. 그런데 헬륨만 지금 예외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면 화학적으로 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할 필요 자체가 없다. 그래서 반응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원자랑 결합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아니면 공유하거나 이런 행위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 다른 원자들은 이제 공유 결합을 하거나 이온 결합을 해서 옥텟 규칙을 어떻게든 만족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공유 결합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고 전자를 공유하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고 전자를 주고받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상태로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지금 결합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를 한번 더 들어보면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공유해도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죠. 그러면은 옥텟 규칙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개념과 예외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온 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형성되는 결합이에요. 그런데 이 양이온은 누가 양이온이 되냐? 바로 금속 원소들이죠. 이런 금속 원소들이 전자를 1개 아니면은 2개, 3개 잃으면서 플러스 1가, 2가, 3가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금속 원소들이 바로 음이온이 됩니다. 비금속 원소들이 전자를 1개, 2개, 3개 얻으면서 이제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금속 원소는 전자를 비금속 원소한테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주고받는 결합이다. 네, 이런 식으로 알아주시면 되고 이제 밑에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나트륨 원자가 있는데 원자가 전자가 원래 1개예요. 그런데 원자가 전자가 7개인 염소 원자한테 이제 전자를 하나 주게 되면 둘 다 이제 8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므로 양이온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온이 되어서 이제 이온 결합을 형성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이 된 결합이다.
그래서 이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변화돼서 어떤 지점에서 형성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플러스 양이온과 마이너스 음이온은 서로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서 멀리에서는 인력이 크게 작용해서 이제 서로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적정 거리가 되면 이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데, 여기서 적정 거리라는 거는 계속해서 가까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계속해서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식으로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붙게 돼요. 그러면은 오른쪽 여기 잠깐 가보면 플러스 원자 핵과의 반발력도 생기고 전자들이 이제 맞닿으면서 생기는 반발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그 길이에 반발력이 생기게 돼서 이제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반발력이 되게 크다. 그래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B 상태의 적정 거리에서 이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런 지점을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이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왼쪽 그림을 한번 봐볼게요. 이온 사이의 거리에 따른 에너지 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 그림을 보면 R0만큼의 거리가 되었을 때 지금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결합이 형성되는 타이밍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듯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이 바로 이 B 지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낮다. 그런데 에너지가 가장 낮다는 말은 바로 가장 안정하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가장 안정한 배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인력에 대한 에너지 변화와 반발력에 대한 에너지 변화를 볼게요.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이제 멀리 있을 때는 거의 없는 수준이죠. 플러스 양이온과 마이너스 음이온이 땡기기 때문에 거의 없는 수준이다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점점 커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되게 많이 커진다. 그리고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는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가기는 해요. 그런데 이 B 지점부터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가 더 커가지고 인력과 반발력이 가장 조화를 이루는 부분은 바로 이제 B 지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추가적으로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거리는 두 이온의 반지름의 합이다 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이온 결합이 형성될 때는 이제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에너지가 낮을수록 가장 안정해지기 때문에 낮은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을 볼 건데, 이온 결합 물질은 만약에 고체일 때는 이온 결정이라고도 불리고 또 이온성 고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이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이온 결정은 수많은 양이온과 또 수많은 음이온이 서로를 둘러싸며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이온과 음이온들이 그림을 보면은 아주 규칙적으로 서로를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서로 이제 둘러싸서 잡아당기는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서로 붙잡아두는 힘이 굉장히 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온 결합은 전기적으로 중성을 띈다. 그래서 양이온의 전하와 양이온 수를 곱하고 또 더해가지고 음이온의 전하랑 음이온 수를 구해주면 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플러스 1 이온이랑 마이너스 1 이온이라서 서로 그냥 한 개씩 결합하면 돼요. 그런데 Na 플러스랑 CO3 2 마이너스랑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서로의 전하량이 달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서로의 개수가 달라야 돼요. Na 플러스는 플러스 1 양이온이니까 전하가 2개 있어야 되고, CO3 2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 이온이죠. 그리고 Na 플러스는 플러스 1 이온이에요. 그러면은 정기적으로 중성이 되기 위해서는 Na는 2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Na는 2개 있고 CO3는 그냥 이렇게 혼자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또 이제 Ca2 플러스와 O2 마이너스를 볼게요. 이제 이거를 합치는 기술을 알려드릴 건데, 얘네들을 일단 차례대로 한번 써놓은 다음에 산소의 전하량을 여기 밑에다가 써주고, 그리고 칼슘의 전하량을 여기다 밑에다가 써준 다음에 그러면 2랑 2가 되겠죠. 그 다음 간단한 정수비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1이 되겠죠, 둘 다. 그런데 1은 우리는 이제 생략을 한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CaO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한 번 더 봐볼게요. 이제 알루미늄 3 플러스가 있고 SO4 2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러면은 일단 알루미늄을 써주고 또 SO4를 써주고, 아까 했던 것처럼 3 플러스가 여기 와야 돼요. 그리고 2 마이너스는 여기로 와야 돼요. 그러면 알루미늄은 2가 와야 되고 또 SO4는 3가 와야 돼요. 그런데 SO4 2- 아니면 CO3 2- 이런 애들을 다원자 이온이라고 불러요. 원자가 여러 개가 있는 이온이다. 그래서 다원자 이온의 경우에는 여기다가 괄호를 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끝이 난다. 한번 다시 써보면은 알루미늄은 2개, 그리고 괄호치고 SO4는 3개,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온 결정의 이제 특징을 한번 더 봐볼게요. 이온 결정은 매우 단단하다. 왜냐면은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온들이 서로를 둘러싸며 아주 강하게 붙잡아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스러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소금을 생각해보면 돼요. 소금은 NaCl이죠.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인데 우리가 부시면은 쉽게 부서지죠. 그래서 그런 걸 떠올리면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여기 이온 결정이 있는데 여기를 조금 때리게 되면은, 충격을 가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살짝 뒤틀려서 플러스가 플러스를 보게 되고 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를 보게 되고 플러스는 플러스를 보게 되고 이런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은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같은 전하를 띤 이온끼리는 강하게 반발하니까 결론적으로는 결정이 쉽게 쪼개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또 이온결합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더 볼 건데, 이제 이온결합 물질들은 대체로 물에 잘 녹는다. 그래서 물에 들어가면 다 녹아진다. 그래서 물에 녹으면은 이온의 물 분자가 둘러싸이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지금 이 이온 결정이 지금 물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물 안에 있으면은 이제 녹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화가 되게 돼요. 수화가 무엇이냐면은 물에 둘러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로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음 특징을 볼게요.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계속 서로 강한 결합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서 이제 전기전도성, 전기를 흘려보내줄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액체 상태랑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있다라고 나오죠. 액체 상태랑 수용액 상태에서는 고체 상태와 달리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온은 전하를 갖고 있어서 이제 전기를 흘려보내줄 수 있는 물질들이죠. 그래서 이제 전기전도성이 있다.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중요 포인트니까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특징을 보면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높다. 그래서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이게 왜냐면은 서로 정전기적 인력으로 아주 강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녹는 점과 끓는 점을 생각할 때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있냐 아니면 기체 상태로 있냐 그걸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있는다는 거는 아직 녹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실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하면 이미 녹고 끓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들은 기체로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끓은 거예요. 그럼 끓는 점이 굉장히 낮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다. 다음으로 이제 정전기적 인력. 그래서 이 이온 결합 물질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공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 정전기적 인력은 쿨롱 힘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공식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 Q1, Q2는 두 입자의 전하량이고 R은 두 입자의 거리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간단하게 나타내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 여기 지금 2 플러스의 전하량을 가진 이온이 있고 또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진 이온이 있어요. 그리고 거리는 R만큼 떨어져 있다. 그럼 공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K는 상수니까 그냥 놔두고 또 R 제곱에다가 그리고 2 곱하기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전기적 인력이 클수록 이온 결합력이 커지고 그래서 녹는 점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당연한 말이에요. 정전기적 인력이 커지면은 결합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서로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녹는 점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입자의 전하량과 이온 사이의 거리를 봐야 된다 했어요. 그런데 이온 결합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두 입자의 전하량이 이온 사이의 거리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두 입자의 전하량부터 차이가 나면은 무조건 전하량이 큰 이온 결합 물질이 더 녹는 점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먼저 두 입자의 전하량을 한번 봐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온 사이의 거리를 봐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표를 보면서 한번 봐볼게요. 화학식과 이온 사이의 거리가 있고 녹는 점이 있죠. 그런데 화학식을 보면은 전하량을 알 수가 있어요. 나트륨은 1족 원소니까 플러스 1, 플루오린은 17족이라서 마이너스 1, 나트륨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두 입자의 전하량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온 사이의 거리를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온 사이의 거리를 보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두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은 약해지겠죠. 그래서 녹는 점도 낮아진다라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로 이제 MgO를 보면은 Mg는 2족 원소예요. 그래서 플러스 2, 산소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하량이 같을 때 이온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면 녹는 점은 낮아진다. 거리가 멀어지면 힘이 약해져서 낮아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온들과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온들의 전하량의 차이를 한번 봐볼게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온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은데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온들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입자의 전하량을 먼저 봐줘야 된다. 이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공유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들이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되는 결합이에요. 이런 개념 같은 거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비금속 원소만이 공유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결합을 할 때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 안정해지기 위해서 결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산소 원자는 원자가 전자가 6개라서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지려면 전자가 2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전자가 1개밖에 없으니까 2개를 모으면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죠. 그래서 전자가 1개 필요하다. 그래서 이 둘 다 전자를 필요하는 비금속 원소니까 같이
공유결합을 하면 된다.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은 갖고 있는 전자를 같이 공유해서 자기 것처럼 쓰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산소와 수소가 공유결합해서 서로 둘 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 변화는 어떤 식으로 되냐 또 한번 봐볼 건데, 일단 이 비금속 원소들끼리의 거리가 좀 어느 정도 멀게 되면은 서로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아요.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다가 어느 정도 조금 더 가까워진다. 그러면 이제 인력이 조금씩 작용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어느 적정 거리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구간을 찾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는 지점, 그러니까 안정해진 지점에서 바로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밑에 그림처럼 더 가까워진 채로 결합을 안 하냐? 이거에도 바로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너무 가깝기 때문이에요. 너무 가까워지면은 이제 반발력이 생기게 돼요. 이 반발력이 왜 생기냐면 원자 핵도 원자 핵이랑 매우 가까워지고 또 전자도 전자끼리 매우 가까워지기 때문에 서로 반발력을 띠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합은 딱 적정 거리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럼 왼쪽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봐볼게요. 그래프가 원자 핵 사이의 거리랑 또 에너지로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 원자 핵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 이 A 구간에서는 서로 영향을 주지를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다가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이제 인력이 작용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공유결합을 하는데, 공유결합을 해서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계속 안정해지죠. 그러다가 에너지가 가장 안정한 C지점, 이 지점에서 공유결합을 이뤄내는 것이죠. 그래서 H2가 이때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때의 거리는 74 피코미터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은 반발력이 굉장히 우세해진다. 그래서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 에너지를 보면은 지금 436, 마이너스 436만큼을 갖고 있는데, 원래 H 원자로 있을 때보다 에너지를 436만큼 방출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436이겠죠. 그리고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이라서 가장 안정하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갈게요. 네, 이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이 나오는데, 일단 단일결합은 전자쌍 한 개를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한 개 모자란 수소 원자랑 플로린 원자가 결합을 할 때 이제 단일결합을 한다. 서로 전자가 한 개씩밖에 안 모자르니까 같이 단일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소와 플로린은 둘 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졌다. 안정하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중결합이 나와요. 이중결합은 뭐냐? 전자쌍을 두 개 공유하는 것이죠. 전자가 두 개 필요한 산소 원자와 전자가 4개 필요한 탄소 원자, 또 2개 필요한 산소 원자가 만나서 이중결합을 2번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전자쌍을 이제 2개를 공유했기 때문에 이중결합이다. 그리고 삼중결합을 볼게요. 삼중결합은 말 그대로 전자쌍을 3개 공유하는 결합이에요. 그래서 수소와 탄소가 결합을 할 때 전자가 1개 필요한 수소는 공유결합을 1개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수소랑 탄소는 단일결합을 하고, 그리고 탄소 원자랑 질소 원자 모두 전자가 3개가 더 모자라니까 같이 삼중결합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소랑 탄소는 단일결합을 한다. 네, 그래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결합 길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결합 길이는 두 원자가 공유결합을 이룰 때 두 원자 핵 사이의 거리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보면은 지금 수소 분자가 나와 있는데, 수소 원자 핵 하나, 그리고 또 다음 하나, 얘네들이 결합해서 원자 핵 사이의 거리, 이게 바로 결합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합 길이는 바로 74 피코미터가 나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 길이를 측정을 하고요. 다음으로 결합 에너지에 대해서 볼게요. 결합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분자 1몰에서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을 끊는 거죠. 그러니까 위의 그림에서 보면은 기체 상태의 분자, 수소 분자가 있었는데 이거를 결합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기체 상태의 원자로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결합 에너지죠. 그래서 밑에 화학식을 보면 수소 분자 같은 경우는 436만큼 에너지를 줘야지 수소, 원자, 또 원자 상태로 분리가 된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결합 에너지인데, 결합 에너지는 아까 전에 우리가 잠깐 봤어요. 수소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이 바로 이 436이었어요. 그래서 436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서 결합을 한 거기 때문에 다시 원자로 바뀌려면 436만큼 에너지를 넣어줘야 된다. 이 436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다시 원자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합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바로 안정하다는 소리가 되겠죠. 결합 에너지가 크면은 그에 해당하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원자로 바뀔 수 있으니까 결합 에너지가 커지면 안정하다. 공유결합 물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 먼저 분자 결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 분자 결정은 분자성 고체라고도 하고, 분자 결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분자 결정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서 이제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었다. 그래서 결정을 이룬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분자 결정은 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매우 낮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낮다 보니까 녹는 점하고 끓는 점이 낮겠죠. 서로를 세게 잡아두지 않으니까 온도를 좀 높이면 바로 녹거나 끓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매우 낮다 보니까 승화도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승화가 뭐냐면은 고체 상태였는데 바로 기체 상태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밑에 예시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얼음,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이 있어요.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라는 거는 실온에서 얘네들이 액체이냐 아니면 고체이냐 기체이냐에 따라서 좀 알 수 있죠. 얼음 같은 경우는 실온에서 물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이고 드라이 아이스, 아이오딘은 이제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들이 다 낮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얼음의 경우를 먼저 한번 봐볼게요. 얼음은 이 H2O, 물 분자들이 막 분자 사이 인력들에 의해서 지금 결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좀 규칙적으로 모양을 갖추면서 이제 결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한 결합은 전자를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공유 결합보다 훨씬 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한번 봐볼게요. 드라이 아이스는 실온에서 그냥 두면은 바로 기체 상태로 변하죠. 그리고 아이오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바로 승화성 물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승화성 물질인 나프탈렌도 한번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화를 하는 이유는 바로 분자 사이의 인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문제 풀 때 팁을 한번 봐볼게요. 문제를 풀다가 결합 에너지랑 분자 사이의 인력을 섞어서 막 문제를 쓰기도 하는데 이 두 말은 완벽하게 틀린 말이니까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결합 에너지 같은 경우는 한 분자를 쪼개는 거예요. 한 분자를 쪼개는 거고, 그래서 이 한 분자를 쪼개므로써 원자 상태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 분자 사이의 인력은 여러 분자들을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들을 쪼개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분자들을 쪼개가지고 바로 분자 상태로 바꾼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두 말의 차이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공유 결정에 대해서 볼게요. 원자 결정이라고도 해요. 이 공유 결정의 특징은 모든 원자가 연속적으로 공유결합을 형성한다. 그래서 모든 원자가 연속적으로 공유결합을 해요. 그러면은 매우 강한 결합이 형성이 되겠죠.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전자를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결합인데 이 공유결합을 모든 원자들이 한다? 그러면은 결합력이 굉장히 세지는 거죠. 그래서 매우 강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도 높다. 예시를 보면은 그물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다이아몬드, 그리고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흑연, 그리고 또 그물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석영이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한번 먼저 봐볼게요. 다이아몬드는 이 탄소 원자가 한 탄소 원자당 4개랑 결합을 해요. 그래서 전자 4개를 모두 다 사용한다. 네, 그래서 전자 4개를 모두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 흑연을 볼게요. 흑연은 한 탄소 주변에 탄소가 3개가 있어요. 전자가 하나 남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3개 결합하고, 전자가 하나 남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전기 전도성이 생겨요. 남는 전자 하나가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흘려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차이점은 잘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는 전자 4개가 모두 다 잘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단단하겠죠. 그리고 흑연은 전자 1개는 남아가지고 한 층끼리는 좀 단단하지만 여러 층을 합쳐놓으면은 이제 조금 단단한 정도가 떨어진다. 샤프심을 수평으로 자르면은 잘 잘리는 게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물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석영도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결정의 부스러짐이 나오죠. 그런데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에는 차이가 있어요. 분자 결정을 생각할 때는 드라이 아이스를 생각해주면 돼요. 그리고 공유 결정을 생각할 때는 다이아몬드를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 드라이 아이스는 잘 부서지죠.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다. 그 두 번째로 물에 대한 용해성, 대부분 녹지 않는다. 세 번째로는 전기 전도성이에요. 전기 전도성은 일반적으로는 없어요. 이게 왜냐면은 전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자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전기를 흘려보내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예외가 바로 흑연이었죠. 흑연은 전자를 1개를 공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1개가 남아가지고 이제 전기가 통한다. 그 다음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볼게요. 또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으로 나눠 볼게요. 분자 결정을 보면은 실온에서 액체나 고체 상태로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유 결정을 생각해 보면은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했죠. 그렇다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은 공유 결정이 훨씬 더 큰 거겠죠.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한다면 아직 녹거나 끓지 않은 거니까요. 금속 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속 결합은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또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금속에선 자유전자가 거의 모든 거를 다 하죠. 이 자유전자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전자예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금속 결합 물질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금속 결합 물질은 만약 고체라면 금속 결정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금속 원자는 이제 결합을 할 때 전자를 내놓아서 그 전자들이 자유전자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은이 있으면은 이 은은 결합 시에는 Ag 플러스와 또 전자 1개 상태로 나누어져서 존재한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지금 양이온 상태와 전자들이 이렇게 같이 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자유전자들은 공간의 제약 없이 막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자유로운 이동을 함으로써
모든 성질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한번 성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은백색 광택이 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유전자가 빛을 흡수했다가 방출할 때 바로 이 은백색 광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예외는 있죠. 바로 구리나 금 같은 물질들은 다른 색을 띠죠. 구리는 구리색, 금은 금색,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를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전기 전도성이 나오는데 금속 같은 경우는 전기 전도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또 열 전도성도 굉장히 커요. 이게 둘 다 왜냐면은 자유전자가 전기와 열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크다. 세 번째로 연성과 전성이 나와요. 연성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구리 전선을 생각하면 돼요. 전선 같은 경우는 아주 가늘고 얇게 쭉 뽑아져서 아주 길게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뽑는 성질이 연성이에요. 그리고 전성은 알루미늄 호일을 생각하면 돼요. 이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게 눌려서 평평하게 펴져 있죠. 그래서 전성은 이렇게 펼 수 있는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연성과 전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모양이 바뀌어도 자유전자가 이동해가지고 결합을 유지시키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녹는 점과 끓는 점도 볼 건데,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높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이제 정전기적 인력으로 강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속 물질들을 보면 보통 실온에서 고체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화학결합의 세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건데, 이 화학결합의 세기는 바로 녹는 점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결합이 세면 셀수록 더 녹지 않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이 녹는 점을 비교한 그래프를 한번 준비해봤는데, 공유결정과 이온결정, 금속결정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의 크기는 공유결정이 가장 크다. 이 공유결정 같은 경우는 모든 전자를 다 공유함으로써 결합의 세기가 굉장히 세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온결정, 그 다음에 공유결정, 이런 순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화학결합의 세기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기 음성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 음성도의 개념을 한번 봐보면은 공유결합을 형성한 두 원자가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예요. 그래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좀 상대적으로 나타낸 값이다 라는 거죠. 그림에 지금 수소와 플루오린이 있는데 여기서 같이 전자를 두 개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겠죠. 그런데 플루오린 같은 경우가 전기 음성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공유결합하고 있는 전자를 끌어당긴 힘의 크기가 더 센 거죠. 그래서 전자는 조금 이 플루오린 쪽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루오린 같은 경우는 전자를 좀 더 가까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수소는 전자가 비교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띱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전기음성도의 개념이에요. 개념은 확실하게 알아주셔야 되고요. 이제 한번 값들에 대해서 볼게요. 전기음성도가 가장 큰 원소가 바로 플루오린이에요. 그래서 플루오린은 4.0으로 가장 큰 값을 갖고 있고, 이 플루오린을 기준으로 이제 나머지 원소들의 전기음성도를 정했다. 그래서 이 전기음성도가 같은 족에서는 원자보다 커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 전기음성도는 공유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라 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유효 핵전화가 크다면 전기음성도가 클 수밖에 없어요. 핵전화가 커지니까 마이너스 땡기는 플러스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유효 핵전화가 커지면 전자를 더 잘 땡기니까 전기음성도가 커진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원자 반지름도 감소하죠. 원자 반지름이 감소하게 되면은 공유 전자쌍에 좀 더 원자 핵이 가까워져요. 그쵸? 그래서 이 유효 핵전화도 증가하고 원자 반지름도 감소하기 때문에 전기음성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같은 족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같은 족에서는 플루오린 쪽으로 올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져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죠. 전자 껍질이 더 생겨서 원자 반지름이 계속 커지니까 원자 핵이 전자로부터 멀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전기음성도가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주면 되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18쪽은 없어요. 18쪽은 왜 없냐? 18쪽 같은 경우는 전자를 공유할 필요가 없죠. 전자를 아예 공유하지 않으니까 전기음성도 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 풀 때는 이 전기음성도 값을 암기를 해주는 게 훨씬 좋아요. 전기음성도가 사실 외울 게 얼마 없어요. 왜냐면은 수소는 2.1이고, 그리고 플루오린이 4.0이고, Cl, 염소는 3.0이고, 나트륨은 0.9, 마그네슘은 1.2, 이 정도만 외워주면 돼요. 왜냐면 플루오린에서 같은 주기에서 계속 마이너스 0.5씩 변화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는 일단 수소 외워줘야 되고, 그리고 나트륨, 마그네슘, 그 다음 플루오린 4.0, 염소 3.0, 이 정도만 외워주고, 그 다음으로 이 주기에서는 같은 주기에서는 0.5씩 감소한다, 이것만 외워주면은 다 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암기를 해주면은 어려운 문제를 풀 때도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꼭 암기를 해주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밑에 전기음성도의 크기는 어떻게 변한다? 1번 원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커진다. 그리고 2번 원자 핵의 전하량이 커질수록 커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결합의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가 보게 되는 공유결합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무극성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공유결합을 했는데 극성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같은 원소가 공유결합을 할 때 바로 무극성 공유결합이 나타나요. 전기음성도 달라서 공유전자쌍이 치우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같은 원소가 결합한다면 그 공유결합에는 전자의 치우침이 없다. 그래서 이제 부분적인 전하가 없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수소 분자가 있는 거죠. 같은 수소 원자끼리 결합을 해서 수소 분자를 만들었다. 다음으로 이제 극성 공유결합에 대해서 볼 건데, 극성 공유결합은 다른 원소가 결합을 해야 돼요. 다른 원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전기음성도가 다르게 돼요. 그래서 공유전자쌍이 한 원자 쪽으로 치우친다. 그래서 전자의 치우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인 전하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른 원소일 경우에는 항상 이제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원자가 더 전자를 많이 땡기게 돼서 극성이 생긴다.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수소 원자가 있고 염소 원자가 있었어요. 얘네들의 전기음성도가 몇이었냐? 수소는 2.1 그리고 염소는 3.0이었어요. 그럼 염소 원자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죠? 그러면 전자가 좀 염소 원소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이듯이 염소 원자는 지금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고 수소 원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시는 부분적인 전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전자를 한 개 다 가져오진 않았는데 어느 정도 적당한 정도만 가져왔다 라는 말을 쓰고 싶을 때 이 기호를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전기음성도 차이가 나게 되면은 결합의 극성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일단 전기음성도의 차이가 클수록 공유결합의 극성이 커지겠죠. 전자에 치우치는 정도가 더 커지니까 극성도 커지겠죠. 그리고 결합한 원자의 전기음성도가 매우 크다면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전기음성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이온 결합이 되는 거예요. 전자가 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밑에 표를 한번 볼게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같은 원소끼리 결합한 거죠. 그래서 공유전자쌍이 치우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전기음성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게 그렇게 막 엄청 크진 않다. 그러면은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그래서 다른 원소랑 결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에 있던 전자가 옆쪽으로 조금 치우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전기음성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온 결합을 형성하게 되고 전자를 아예 내주는 형태의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가 돼야지 이제 이온 결합이 되냐 아니면은 공유 결합이 되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결합의 이온성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돼요. 결합의 이온성이 50% 이상이 되면 이온 결합이에요. 그리고 또 결합의 이온성이 50%보다 낮게 되면 이제 공유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합의 이온성과 공유성이 50%의 기준에 따라서 이온 결합인지 아니면 공유 결합인지가 나눠진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다면 결합의 이온성도 커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쌍극자 모멘트에 대해서 볼 건데, 이 쌍극자 모멘트는 딱 여기 강의에서 말하는 것만 알아도 충분하니까 네,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쌍극자 모멘트는 결합의 극성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얼마나 치우쳤냐, 전자 치우침의 정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기음성 차이가 크게 되면 쌍극자 모멘트가 커지고, 또 쌍극자 모멘트가 크다면 결합의 극성 정도가 커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을 한번 봐볼게요. 무극성 공유결합에서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전자의 치우침의 정도가 0이다 라는 거를 알면 되고, 그 다음에 극성 공유결합에서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0이 아니다 아니면 0이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수소와 염소가 또 결합을 해 있는데, 부분적으로 수소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고 염소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죠. 그런데 밑에 보면은 이제 전자가 염소 쪽으로 이동했다는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전자의 이동 방향을 표시를 해준다 라고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물 분자가 있어요. 물 분자에서 수소 같은 경우는 전기음성도가 2.1이고 산소 같은 경우는 전기음성도가 3.5예요. 그러면은 전자를 산소 쪽으로 끌고 오겠죠. 그래서 산소 쪽으로 끌고 와줬다. 그 다음으로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이산화탄소에서 탄소는 전기음성도가 2.5이고 산소는 3.5예요. 그래서 전자를 산소 쪽으로 끌고 가야겠죠. 그래서 산소 쪽으로 전자가 좀 향해 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되는 거죠. 루이스 전자점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루이스 전자점식은 원소기호 주위에 원자과 전자를 그냥 점으로 나타낸 식이에요. 그래서 그리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원소기호의 상하 좌우에 원자과 전자를 한 개씩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째 전자부터 쌍을 이루도록 그리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그래서 밑에 주기율표를 한번 봐볼게요. 3주기를 보면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가 1개죠. 그래서 1개를 찍어주면 되고, 그 다음 마그네슘 2개를 찍어주면 되고, 알루미늄은 3개, 그리고 규소는 4개, 그 다음에 이제 인부터는 4개가 다 채워졌으니까 2개를 이제 쌍을 이루면서 채워줘야 되고,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쌍을 이루면서 이렇게 채워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8쪽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과 전자가 없으니까
그냥 이걸 표시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베릴륨이랑 붕소 같은 경우 조심을 해줘야 돼요. 얘네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짚고 넘어가면 좋은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를 볼게요. 공유결합의 루이스 전자점식 어떻게 그리는지 한번 볼게요. 그림에 플루오린의 전자점식이 나타나 있는데 지금 쌍을 이룬 전자들이 있고 또 쌍을 이루지 않은 전자가 있죠. 그런 거를 바로 홀전자라고 부르고 이 홀전자가 바로 결합에 관여하겠죠. 그래서 이 홀전자는 다른 플루오린의 홀전자랑 결합을 해서 이제 공유전자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전자쌍을 공유전자쌍이라고 부르고 또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 않은 전자쌍을 비공유전자쌍이라고 부른다. 이런 명칭까지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분자에서 총 공유전자쌍 수는 몇 개일까요? 바로 1개가 되겠죠. 그리고 총 비공유전자쌍은 지금 6개가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방금은 루이스 전자점식에 대해서 봤는데 이번에는 루이스 구조에 대해서 볼 거예요. 루이스 구조는 이제 공유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나타낸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비공유전자쌍은 이제 그릴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고 이런 식이다. 일단 단일 결합의 경우부터 한번 볼게요. 플루오린과 수소가 있죠.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런 식인데 이제 루이스 구조로 나타내려면 공유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나타내주면 끝이다. 두 번째, 플루오린 분자가 있죠. 아까 전에 봤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공유전자쌍을 결합선으로만 나타내주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요. 비공유전자쌍은 지금 생략한 게 보이죠? 다음으로 이중결합이랑 삼중결합 할 때 사실 똑같아요. 일단 비공유전자쌍을 다 없애버렸고 그리고 공유전자쌍이 2개 있으니까 이거를 결합선으로 2개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삼중결합도 똑같아요. 질소 같은 경우도 지금 그림을 보면 공유전자쌍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결합선으로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온의 루이스 전자점식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온이 될 때 나트륨 원자는 원래 원자가 전자가 1개 있었는데 이게 전자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전자를 버리니까 나트륨 플러스 이온으로 바뀌었고 전자가 하나 뛰쳐나왔다. 그리고 뒤에 염소도 볼게요. 염소는 원자가 전자가 지금 7개 있는데 여기서 전자를 하나 얻으면은 염화 이온이 되죠. 그래서 전자가 8개가 다 차 있고 또 마이너스 표시를 해줌으로써 이온인 거를 밝혀주고 있어요. 이제 이 두 이온의 차이는 이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전자를 버려서 지금 원자가 전자가 하나도 없다고 표시를 했고 염화 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은 거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지금 전자를 8개나 다 찍어준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 그 밑에 이온 결합을 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가 결합을 하면은 일단 나트륨의 전자를 염소 원자한테 주겠죠. 그래서 이온 결합한 물질 같은 경우는 이 원소 기호 바깥에 대괄호를 쳐줌으로써 이온이란 거를 이제 잘 표현을 해주고요. 플러스도 잘 보이죠. 염소도 마찬가지로 대괄호를 지금 표현을 해줌으로써 이온이란 거를 알려줬고 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1가 음이온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가 양이온과 1가 음이온이 합쳐진 염화나트륨이라는 걸 루이스 전자점식을 보고서 알 수 있는 거죠. 또 예시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마그네슘이 있어요. 마그네슘의 원자가 전자는 2개죠. 그리고 이 마그네슘이랑 산소가 만나면 산소는 전자점식을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전자가 2개 모자르다. 그래서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마그네슘은 이온이 돼서 플러스를 띄는데 전자를 2개나 버렸죠. 그러면 2 플러스고 그리고 산소는 전자 2개를 얻겠죠.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채워주고 2 마이너스가 된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산화 마그네슘을 만들어 주는 거죠.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전자쌍 반발 이론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전자쌍 반발 이론이 무엇이냐? 분자가 있으면 그 중심 원자의 주위에 있는 전자쌍들이 정전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이제 예시를 한번 볼게요. 풍선 모형으로 이제 분자를 표시를 한 거예요. 만약에 풍선 2개를 이렇게 묶어 놓으면 가장 멀리 떨어지려고 해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일직선으로 이제 배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자에서도 똑같아요. 중심 원자를 기준으로 전자쌍이 2개만 있다면 이 2개는 가장 멀리 떨어진 상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때의 결합 각도는 180도이고 분자 구조는 직선형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풍선이 3개일 때는 또 각각 제일 멀리 떨어진 모형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원자에서는 평면 삼각형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전자가 배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각도는 120도예요. 그리고 이때 평면 삼각형의 분자 구조를 갖는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일 때를 볼게요. 네 번째일 때는 풍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정사면체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자쌍 4개가 가장 멀리 떨어지려면 정사면체 모양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때의 각도는 109.5도이고 정사면체 분자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분자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알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 크기를 볼 건데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공유 전자쌍이 있죠. 그런데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제 원자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고 있어요. 중심에 공유 전자쌍이 있고 그리고 가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 한번 잘 봐보면은 비공유 전자쌍은 좀 면적이 넓죠. 그러니까 이 미는 힘이 반발력이 조금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유 전자쌍을 보면 공유 전자쌍은 면적이 되게 작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는 힘이 상대적으로 비공유 전자쌍보다 작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 일단은 중심 원자에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경우를 한번 봐볼게요.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공유 전자쌍만 2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시는 항상 이제 베릴륨으로 나오죠. 베릴륨은 옥텟 규칙의 예외에 해당돼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2개만 있어도 안정하다. 옥텟 규칙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외는 잘 알아줘야 돼요. 별표를 쳐놨고 베릴륨이 보이면 이런 식으로 공유 전자쌍만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릴륨의 경우에는 공유 전자쌍이 지금 여기랑 여기 딱 2개 있으니까 180도의 각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이 180도를 가질 때를 직선형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로 이제 공유 전자쌍이 3개 있을 때예요. 공유 전자쌍이 3개 있을 때의 예시는 붕소로 항상 많이 나오게 됩니다. 붕소도 베릴륨과 마찬가지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안정해요. 그래서 옥텟 규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공유 전자쌍이 3개가 있으니까 이 3개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배치는 120도, 각도가 120도가 되는 평면 삼각형이다. 그래서 이 직선형과 평면 삼각형은 둘 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평면 구조이죠. 그래서 이 내용도 잘 알아줘야 돼요. 그 다음으로 이제 4개 있을 때, 중심 원자에 전자쌍이 4개 있을 때 볼게요. 중심에 탄소가 있고 수소가 이렇게 4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공유 전자쌍만 4개 존재하는데 이때 공유 전자쌍의 배치는 정사면체가 되게 된다. 이거는 그냥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개가 있으면은 109.5도의 각도를 갖는 정사면체가 된다. 그래서 정사면체니까 입체 구조에 해당되겠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이 분자 구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지 꼭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항상 분자의 구조를 볼 때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자 구조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공유 전자쌍이 3개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1개 있는 경우를 볼게요. 지금 중심 원소에 질소가 보이는데 질소 같은 경우는 전자쌍이 4개가 채워지는 구조죠. 그런데 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3개 있고 나머지 한 곳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죠. 원래 아까 전에 공유 전자쌍만 4개 있으면 각도가 109.5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중심에 비공유 전자쌍이 생겼죠. 그런데 이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보다 좀 더 밀어내는 힘이 강하다.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이 있는 전자쌍 사이의 각도는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107도가 됐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많이 밀어지니까 각도가 작아졌다. 그래서 107도. 이때는 이제 중심 원자가 있고 옆에 하나, 둘, 3개가 있는 삼각뿔형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삼각뿔형도 마찬가지로 입체 구조겠죠. 그 다음으로 공유 전자쌍이 2개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있는 H2O 구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이제 이 구조를 보면은 뼈대는 정사면체인데 분자의 구조를 보면은 비공유 전자쌍이 좀 더 밀어내는 능력이 크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밀어내고 여기서도 더 많이 밀어내죠. 그래서 각도를 보면 104.5도가 나왔어요. 더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04.5도를 나타내고 구분형이다. 그리고 이 구분형 같은 경우는 이제 평면에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평면 구조이다. 평면에 나타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분형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공유 전자쌍이 4개 있을 때, 3개 있을 때, 2개 있을 때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이 1개 늘어나면 공유 전자쌍 사이의 각도가 2.5도씩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원래 공유 전자쌍이 4개 있을 때 각도는 109.5도였어요. 그런데 공유 전자쌍이 3개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1개 있을 때 각도는 107도였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공유 전자쌍이 2개,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있을 때는 각도가 104.5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 각도가 2.5도씩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을 해두면은 외울 때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그래서 외우면은 좋겠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심 원자에 다중결합이 있는 구조를 볼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중심 원자에 지금 비공유 전자쌍은 없고 지금 공유 전자쌍이 2쌍씩 있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공유 전자쌍 1개처럼 취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80도의 각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직선형이다. 그 다음으로 HCn이 나오게 돼요. 이때도 이제 공유 전자쌍이 3개 있고 1개 있지만 공유 전자쌍 1개처럼 그냥 취급을 해버려서 180도가 나온다. 그래서 직선형이다. 그 다음으로 포말데하이드가 나오는데 이때는 살짝 달라요. 탄소가 산소랑 결합할 때는 공유 전자쌍이 2개 있고 그리고 수소랑 결합할 때는 1개씩 있죠. 그런데 공유 전자쌍이 2개 있다면 반발력이 조금 더 크겠죠. 그래서 이 산소가 수소를 밀어내는 힘이 조금 더
크다. 그래서 산소와 수소 사이 각도는 122도인데 수소와 수소 사이 각도는 116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씩 차이가 나니까 각도를 약 120도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 모양은 평면 삼각형으로 공유전자쌍이 3개 있을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까지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분자의 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자에서도 극성을 띠는 분자가 있고 극성을 띠지 않는 분자가 있는데 극성을 띠지 않는 분자를 무극성 분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분자 안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전하를 띠지 않는 분자예요. 그래서 먼저 이원자 분자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원자 분자는 말 그대로 분자 안에 원자가 2개밖에 없는 경우예요. 그런데 극성을 띠지 않으려면 무조건 같은 원소끼리 무극성 공유랍을 해야 된다. 무조건 같은 원소끼리만 결합을 해야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예시에 수소 기체가 있고 질소 기체가 있는데 둘 다 같은 원소끼리 결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다원자 분자의 경우를 보기 전에 무극성 분자의 조건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중심 원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심 원자를 제외하고 모두 같은 원소가 대칭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무극성 분자를 가리는 조건은 굉장히 실용적인 좋은 팁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원자 분자의 경우를 볼게요. 다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자 구조가 일단 대칭이 돼야 되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돼야 돼요. 어느 한 곳으로 전자가 치우치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예시에 지금 염화 베릴륨이 있어요. 염화 베릴륨은 중심 원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그리고 같은 원소가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분자 구조는 직선형이고 대칭 구조이다.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0이다. 그 결합의 극성을 보면 베릴륨과 염소가 결합을 할 때 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은 무극성 분자에도 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극성 공유결합이 뭐였는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극성 공유결합은 다른 원소가 결합하면 극성 공유결합이에요. 그리고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원소가 결합하면 무극성 공유결합이에요. 그래서 무극성 분자라 하더라도 극성 공유결합은 존재할 수 있다. 왜냐면은 대칭만 이루면 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이제 삼염화 붕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삼염화 붕소도 마찬가지로 중심 원소인 붕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죠. 그리고 같은 원소 CL이 3개를 대칭을 이루었다. 그래서 안정감 있는 배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된다. 다음으로 메테인을 볼게요. 메테인도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공유 전자쌍이 4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전기음성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기음성도는 전기음성도가 큰 원소가 전기음성도가 작은 원소의 전자를 끌어당기죠. 그 전자는 탄소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모습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자 구조가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이 모든 힘이 상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된다. 다음으로 이산화탄소를 볼게요.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로 비공유 전자쌍이 없고 또 이 산소만으로 결합이 돼 있으며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합은 0이다. 그리고 이 모든 분자가 다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죠. 다른 원소끼리 결합한 게 있으면은 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를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극성 분자에 대해서 볼게요. 극성 분자는 분자 안에 전하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분적인 전하를 띠는 분자예요. 그래서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다른 원소끼리 극성 공유합을 해야 된다. 원소가 무조건 달라야지 전자를 끌어당기는 애가 생겨서 전자의 치우침이 나타나서 쌍극자 모멘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플루오린 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니까 극성 분자이다. 다음으로 수소와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염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치니까 극성 분자이다. 그래서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다른 원소끼리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다원자 분자일 때를 볼게요. 다원자 분자일 때는 중심 원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거나 아니면은 다 같은 원소가 대칭을 이루지 않았거나 두 경우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 구조가 비대칭이 되게 되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게 되는 거죠. 먼저 물을 볼게요. 물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도 있는 상태이고 대칭이 전체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극성 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다. 다음으로 암모니아도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극성 분자예요. 그리고 전자가 한쪽으로 치우친다. 그래서 극성 분자인 거죠. 다음으로 사이아나수소. 이 분자도 마찬가지로 전자의 치우침이 있기 때문에 극성 분자이다. 다음으로 클로로메테인. 이 경우에는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중심 원자에 없어요. 그런데 다 모두 같은 원소가 결합을 하고 있지 않죠. 수소가 있는데 여기는 염소가 있어요. 그래서 대칭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무극성 분자의 조건만 잘 채운다면 그거만으로도 알아낼 수가 있다.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그거를 잘 알아두시길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으로 분자의 성질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있는데 대전체가 있을 때 영향이 어떻게 되냐. 대전체는 전하가 이제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뷰렛으로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 자를 갖다 댔더니 이 물이 대전체 쪽으로 지금 쏠리는 걸 볼 수 있죠.
쏠리게 되는 이유는 극성 분자이기 때문이에요, 물이. 물에서도 전기 음성도의 차이에 의해서 전자가 산소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산소 쪽은 비교적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수소 쪽은 비교적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수소 쪽이 이 대전체와 가까워지게끔 흘러내리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갖다 댔더니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산소 부분이 대전체에 이렇게 끌려 당겨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극이든 마이너스 극이든 둘 다 끌려오는 건 똑같은데 이 극성 분자의 배열이 달라진다는 거죠. 다음으로 무극성 분자는 극성이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대전체가 오든 마이너스 대전체가 오든 똑같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전기장 속에서의 배열을 볼게요. 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있기 때문에 전기장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무극성 분자는 아무런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기장 안에서도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이제 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이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용해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극성 물질은 극성 용매랑 잘 용해가 돼요. 왜냐면 극성 물질에는 마이너스 극이 있고 플러스 극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극성 용매에도 마이너스 극이 있고 플러스 극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를 끌어당긴다 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극성 물질과 극성 용매가 잘 용해가 된다. 다음으로 무극성 분자에서는 무극성 물질이랑 또 무극성 용매가 용해가 잘 돼요. 서로 아무런 전하를 띠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극성 분자이고 또 기름 같은 경우는 무극성 분자이죠. 그래서 서로는 이제 잘 합쳐지지가 않는다. 서로 둥둥 떠다닌다. 기름은 무극성끼리 자기들끼리 있는 거고 물은 극성인 물 분자끼리 있는 거죠. 그래서 합쳐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서로 갈라져 있는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에 대해서 볼게요. 분자량이 비슷한 메테인과 암모니아가 있어요. 16과 17로 거의 비슷한데 메테인은 무극성 분자이고 암모니아는 극성 분자예요.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보니까 무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극성 분자 같은 경우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 다음으로 분자량이 또 비슷한 산소와 황화수소가 있어요. 산소는 무극성 분자이고 황화수소는 극성 분자이죠. 그런데 녹는 점과 끓는 점 차이가 또 마찬가지로 극성 분자가 훨씬 더 높은 편에 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예시를 보고서 우리는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에 분자량이 클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분자의 극성과 분자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